자, 각종 이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스트롱맨 전성시대인데 지금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지금 대한민국에 왔는데 네. 가죽 잠바 입고 오는 대통령은 네.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전통 의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전통 의상도 있고 한데 예. 일단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단 공식 방문을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그 취임한 이후에 보면 지금 저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는데 안 더우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예. 워낙 형식과 격식을 파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예. 필리핀의 트럼프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아닌 행동들을 보여왔었거든요. 표정도 엄청 다부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아마 우리 대통령은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때 한번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예. 그때는 다 필리핀 그 어떤 고유 의상을 입고 이제 그때 한번 사진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과연 내일 청와대를 방문하실 때 또 저 옷을 입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요. 가족들끼리 입고 정상. 사상 초유의 일이 또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 네. 아마 굉장히 좀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예. 오늘 마닐라 날씨를 찾아봤어요. 예. 28도에서 32도 사이. 우리 서울 지금 날씨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날씨인데 원래 마닐라가 더운 곳이죠. 그렇죠. 예.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저 마닐라에서 올 때부터 저 의상을 하고 왔을 텐데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5월 달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왔죠. 아,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뭐 전투복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단단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에 임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필리핀과 한국에 어떤 큰 현안은 없어요. 현안은 없는 상태고 예. 단지 그 신남방 정책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예. 아세안과의 앞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예. 이것이 이번 주된 그 정상회담 어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의수가 없이 뭐 전투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떤 본인의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개성을 좀 살린 것 같은데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저런 차림은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 저 가죽 점퍼, 이 가죽 자켓 하나에서도 볼 수 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사실 공포 정치, 기행, 막말로 상당히 유명한 맞아요. 정치인이었잖아요. 이 막말 어록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록은 그때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때 그 마약 사범들 무차별 처형을 해서 무차별 처형을 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서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할 때 오바마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할 거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주 그 욕설을 했죠. 아하. 뭐라고 하고 나오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불과 하루 전에 취소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욕설 그러니까 이 막말도 있지만 실제로 행동한 것이 그 갈바오 시장인가요? 다바오 시장. 다바오 시장 할 때는 마약 사범들을 1,700명을 자경단을 조직해서 그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2,000몇 명 이렇게 살해를 했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포갑 정치를 하고 막말도 하지만은 필리핀에서는 그 어느 정도는 그 질서를 유지를 하고 마약하는 물론 반대파도 많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지지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 두테르테 대통령은 좀 굳이 두테르테 대통령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조금 변명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 그 막말 이해에도 이분이 학창 시절에 자기를 모욕한다고 해서 총으로 동료 학생을 사살도 하고 그런 적도 있대요. 그렇게 아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마약 연루설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마약 연루가 돼 있으면 사살하라고 경찰한테 명령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는 인권법이라는 걸 이제 잊어버려라. 또 기타 그 범죄 마약 같은 범죄를 할 때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런 범인을 체포하라는 체포권도 줄 만큼 그게 복잡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인구는 한 1억이 좀 넘고 그렇죠. 그리고 섬 숫자만으로 치면 7,100개가 넘어요. 실제 사람 사는 건 한 1,000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나라거든요. 그런 데서 일종의 초법적 저렇게 통치라고 할까 국가 운영을 하는 거. 그거는 하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누구누구 예를 들 것 없이 막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있고 예를 들면 독특한 행동을. 그런데
제 말씀은 저런 행위가 정말 과연 신이 볼 때도 옳은 행동이냐는 건 별개 문제로 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슬림 반군도 있지 공산 반군도 있는 나라 속에서 온 국민이 싫어하는 이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막말을 위한 막말보다는 그 나름대로 공공 목적 때문에 막말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막말도 격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참 여러 가지 막말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무슨 공공 목적을 갖고 하는지 그런 점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아닌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어떠한 대화를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국제사회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두테르테 뭐 정말 스트롱맨들의 복잡한데 활약상입니다. 좀 어려운 나라에서 얼마나 복잡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저런 리더십이 나왔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아무 데 가서나 아무렇게나 막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스타가 되는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돈 많습니까? 자, 국내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법부 내용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 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더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혐의 사실 드러나면 형사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이제 어느 면에서 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그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재판 거래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재판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번에 그 상고법원을 사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굉장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현정 그 당시 정부에서 좀 입맛에 맞는 판결들을 그 내용을 모아서 밑에서 이제 법원행정처 직원 그 판사가 그걸 이제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자, 이제 가면 청와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우리가 판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특조단에 처음에 보고서 나올 때도 이거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재판 거래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재판과 관련한 이런 부적절한 어떤 언급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국사범입니다. 정말 이거는 엄중한 범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재판 내용을 뒤집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사법 정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특조단 조사 결과는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일부 지금 특조단장도 처음에는 사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꾸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흐름이 그렇죠. 그렇죠. 실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KTX 승무원이라든지 정교조란 이런 데서 반발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사실 자체가 좀 왜곡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재판 거래가 지금 있다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 거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처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현 그 사법부에서 과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재판 거래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이 사실관계를 또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 현직 대법원장들이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모습 결국에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마지막 그 보루가 사법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뭐 그 검경 뭐 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이어서 사법부 다시 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조단장이었어요. 특조단장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흥정수단을 삼으로 시도한 흔적은 있지만 여기서 직접 거래가 있었다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그 물증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도만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서 KTX 승무원 해고나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이나 또 뭐 정교조 법의 노조 문제 이런 것을 적시를 하니까 그 대법원 선고가 끝난 KTX 승무원 노조나 이석기 사건 관련자들이나 전부 다 반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거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뭐 그 KTX 승무원 노조는 대법원 법정을 가서 그 증거도 했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 문제는 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처음에는 어떤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 시도가
어떤 그 흔적은 있지만 시도를 안 했다고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도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그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사법부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국정조사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법원의 문제를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게 온당한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이미 한번 특조단이 조사를 했으면은 그 안에서 마무리되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법원 내에 자정 능력에 맡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외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법대로. 그래도 법대로인데요. 신정아 사건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퇴직연금 돌려달라고 소송 냈었는데 결과가 패소입니다. 저는 뭐 법에 대한 상식 수준밖에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저희 다 뭐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변양균 전 실장은 뭐 저런 게 과연 소송감이 되는가라고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면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고 내리는 조치가 아니고 굳이 얘기한다면 용서한다는 의미죠. 죄는 죄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거는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것인데 아니 사면을 가지고서 내가 무죄이니까 퇴직금을 달라 이거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한 분이 저런 소송을 낸다는 게 난 성립 자체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소송의 배경은 따지고 보면 신정아 씨와의 스캔들이었잖아요. 불명예 퇴직을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 변양균 정책실장이 예전에 이제 신정아 씨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 관계를 해서 신정아 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이라든지 뭐 몇 가지 건들을 이제 봐준 혐의로 해서 사실은 그때 혐의가 됐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국 이제 나중에 절에다가 이제 특별 교부세를 지급한 거. 나머지 신정아 씨와 관련된 것은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에 특별 교훈을 준 거 이것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형을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에 사면 복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사면 복권인데 원래 이렇게 형을 받으면 이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연금 가치를 반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면 복권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달라라고 소송을 낸 것인데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이미 그때 어떤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2분의 1로 감액된 것이고 그것이 사면 복권되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사면이 무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용서. 쉽게 뭐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나머지 퇴직금 돌려달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분이 신정아 씨하고 관련 있냐 없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가지고 근데 나중에 사면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그 대법원 판결이고 뭐고 다 토론 무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반인도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정책실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소송을 냈는지에 대해서 참 독특한 사고를 하고 있구나. 상상력이 보면 너무 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런데 이 신정아 씨하고 상관없는 다른 별건으로 이게 실형을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번 결정으로 해서 다시 신정아 씨가 뉴스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추억의 신정아 씨. 처음에 이 사건이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강주 비엔날레 미술 감독으로 임명이 돼 있고 언론들이 검증을 했죠. 검증을 했는데 미국 예일대 졸업한 것이 아니다 해서 그때 그 학력 위조 사건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그러다가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과의 뭐 스캔들이 드러났죠. 뭐 편지 뭐 이런 것도 막 서로 간 오고 간 편지 같은 것도 막 드러나고 그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선정적인 보도도 많이 있었어요. 내밀한 사생활적인 선정적인 보도도 많이 있었고 어떤 뭐 사진도 등장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신정아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한 것, 동국대나 성국미술관에 주도록 한 것은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 결국 신정아 씨는 학력 위조가 드러났고 그 이후에 거의 직거래를 했죠. 직거래를 하다가 2015년쯤에 그 조영남 씨 그 미술 그림 그 전시회
그 큐레이터로. 거기에 복귀하셨어요. 신정아 씨가 맞아요. 큐레이터로 복귀를 하면서 저 장면이네, 저 장면. 네. 예. 그러면서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열애설이 또 불거졌었죠. 예. 그리고 저 사건이 있고 나서는 신정아 씨는 저 미얀마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그 처음에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데 예. 봉사활동을 하고 또 마라톤도 뛰고 이러면서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다음에 저 조영남 씨의 좀 미술 전시회 큐레이터를 했고 조영남 씨 그 위작 사건이 났을 때 예.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죠. 예. 내가 옆에서 그림 그리는 걸 계속 봤다. 본인 작품이 맞다 했는데 결국 법원 판단은 좀 달랐죠. 구설이 참 많았군요. 예, 어쨌든 이 스캔들이 난 지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신정아 씨의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변양균 전 정책실장 사실은 이번 정부 출범에서 이제 경제팀의 거의 뭐 든든한 이제 후원자 역할.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하고 굉장히 친한 걸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이 변양균 실장이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경제팀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실력자다는 그런 소문들이 나돌았어요. 예. 이제 그런 걸로서 사실 변양균 실장이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어떤 펀드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등장을 했고 이제 신정아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 조영남 씨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주면서 예. 사실 다시 한번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그런 예. 상황이 됐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은 이제 수십 년 전의 사건이 다시 한번 지금에서 보면 두 사람들이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복귀를 하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좀 읽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변양균 전 실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상당한 그래도 백그라운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일부 보도가 초기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도 그렇고 그리고 변양균 라인으로 불렸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언론 보도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변양균 라인이 뭐 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것인지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언론 보도가 일부 변양균 그랬었죠. 정책실장 당시에 일을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마침 노무현 정부 때도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이 간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무슨 뭐 패싱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김동연 패싱 얘기까지 저건 나왔습니다. 뭐 인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면 초창기엔 인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인맥적 성격이 별로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변양균 실장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도 하고 기획예술처 장관도 했고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 그룹을 이끌었어요. 이끌고 처음에 조각을 할 때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한 3사람이 대표적으로 4사람이 발탁이 됐죠. 또 뭐 김동연 부총리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 반장식 일자리 수석 이렇게 발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관료 출신들인데 그 경제기획원 또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 그 변양균 실장이 있을 때 계속 그 밑에서 일을 했었다는 사람이죠. 일을 했을 때 그 라인이라서 뭐 변양균 사단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동연 장관이 그 부총리가 패싱론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자리 정책할 때도 그 김동연 패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소득 주도 성장률 이거하고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다시 또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변양균 라인이 또 이번에 또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연예계 핫이슈 짤막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성폭력 의혹에 유죄했던 김기덕 감독이요. 아주 강한 반격에 나섰다면서요. 아니 뭐 고소를 했어요. 방송 제작진하고 출연자를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 자체가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당시에 찍었던 여배우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영화 찍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폭행과 성추행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검찰과 법원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증거 부족 등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덕 감독이 다시 이제 이 방송사와 이 이제 여배우를 상대로 해서 지금 무고죄로 지금 맞고서한 상태고 또 이 여배우는 다시 이제 이걸 항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논쟁이 붙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행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여배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명백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법원이나 검찰 단계에서 어떤 증거 부족이나 이런 혐의로 해서 이제 물론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걸로 비춰봐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걸 또다시 이제 아마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논란이 저는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뭐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소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법원에서 그것은 무죄를 받았죠. 성추행 부분이나 이거 무죄로 받고 단체 이제 그 뺨을 때린 부분은 그거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그 부분 벌금형이고 성추행 부분은 그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했는데 다시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또 방송국이나 여배우 쪽에서는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지금 3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네요. 예,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